자, 이제 4. 복구 충당 부채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이런 거와 관련된 시설물들은 사용을 종료하는 시점에 그 환경 훼손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시점에 미리 복구 충당 부채라는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책에 보면은 거기 230페이지 4 복구 충당 부채 해가지고요. 거기 땡땡땡땡 예시 4개가 있어요. 핵발전소, 광산, 원유 저장 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특정한 경우 장내 설비 폐쇄,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나중에 원상 회복해야 하는 의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그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시하고요. 그래서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다 뭐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시한 거와 같이 복구 충당 부채가 그 내용연수 끝난 다음에 크게 발생할 것이다 예상되는 경우에만 복구 충당 부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원유 저장 시설이 있다. 가령 원유 저장 시설은 그게 이제 뭐 구축물 정도 될 텐데요. 그것의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원유 저장 시설을 관련 주변 환경 원상 회복 등에 3억 원이 예상된다. 10년 후에 3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그 3억 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10년 후 3억 원이기 때문에 가령 사용 종료 시점에 3억 원이기 때문에 그 유형자산을 최초 취득하는 시점에는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서 가령 이제 이게 3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돈을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할인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적용할 것이냐 그런 걱정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가령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취득 시점 현재 가치가 2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2억 원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미리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 장래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 그 금액을 복구 충당 부채라고,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유형자산에 포함해서 계산해 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형자산은 그 가령 원유 저장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취득원가 플러스 복구 충당 부채가 포함된 복구 충당 부채에서 인식한 금액 두 개가 합한 금액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이게 뭐 내용연수 10년이면 10년간 감가상각을 해 나가겠죠. 예.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는 이게 10년 후 지출이기 때문에 현재가치 계산한 건데, 이게 그래서 시간 가치를 땡기면은 반대로 시간 가치가 지나면은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것을 인식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는 장래 금액을 땡긴 거기 때문에 이후 시간 가치 증가를 인식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가 늘어난다.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 할인율 적용해서 땡겼으니까 그만큼 반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의 증가하고 그 증가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복구 충당 부채는 최초 취득하는 시점에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장래 가령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원유 저장 시설을 이제 해체하고 주변 환경을 원상 복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출액이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후 그 원상 회복과 관련된 지출이 3억이 아니라 3.5억이다. 예, 3.5억이다. 근데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그
10년 후면은 3억에 가 있겠죠. 그래서 3억을 드러내고 차익이 생기는데 차익은 가령 추가적인 손실로 인식해주면은 적당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케이스 5를 보도록 하죠. 232페이지에 케이스 5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집 인테리어 해가지고요. X1년 1월 1일에 종로에 점포를 2년간 임차 계약하여 대형 맥주집을 열었다. 동그라미 1 보면은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근데 이게 이제 점포 인테리어를 2년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가 유형자산이라고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주로 플라스틱 조형물로서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근데 이 유형자산은 이제 임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밖에 못 쓸 것으로 봐서 2년간 정액법 생각한다. 잔존가치는 빵이다. 한편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에는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폐기할 비용으로 4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 그래서 인테리어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일단 이제 2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 점포가 2년 임차 계약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이 2년 후에 40만원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후 40만원이다. 이게 이제 2년 후 4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제로 시점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 시점으로 당기는데 할인율은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복구 충당 부채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적용할 이자율은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 10%로 두 번 당겨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2년 말 지출액이 40만원이다. 40만원 나누기 1.1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제로 시점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나누기 1.1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현재 가치가 계산되는데 그 돈은 40만원 곱하기 현가요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 문제에 현가요소 2년 10%가 0.826446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40만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33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330578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2년 후 40만원 그 돈의 현재 가치가 330578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채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인테리어라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테리어라는 유형자산은 이렇게 인식된 다음에 감가상각을 이렇게 2년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잔고금액이 떨어질 거고요. 충당부채는 이렇게 할인한 돈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증가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X1년 감가상각비 지금 뭐 이렇게 2년간 정액법 잔존가치 0이라고 하니까 이 돈을 2년간 생각하면 되겠죠. 2년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한 값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X1년, X2년 공통적으로 1년 말, 2년 말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감가상각비 인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제로 시점에 이렇게 인식했지만은 이게 시간가치 10% 적용해서 땡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1년 말에는 얘가 10% 적용해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의 10%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가 10% 늘어난다. 그래서 3305 7.8인데 만원이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금액을
시간 가치 증가분을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년 말 금액이 결국 330578에 곱하기 1.1 한 포인트로 이렇게 오게 되고, 2년 말에도 여기 요 금액에서 다시 10%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금액에 곱하기 1.1 하면 4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년 말이 되면 40만 원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2년 말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원상 회복하는데 43만 원을 지출했다. 제로 시점에 예측한 40만 원은 그야말로 예측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말이 지나면은 얘가 실제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3만 원, 2년 후 43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년 말이 됐어요. 복구 충당 부채는 지금 40만 원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복구 충당 부채 40만 원 이렇게 드러내고,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3만 원 추가적인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출은 손실에 반영하면 되겠다. 그래서는 복구공사 손실, 이런 식의 손실을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고요. 이제 그 233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23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양갈로 2 복구 충당 부채 변동이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방금 전 케이스에서는 2년 말이 돼가지고 복구 충당 부채가 추가로 지출됐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최초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최종 그 내용연수가 끝나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중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복구 충당 부채를 많이 계상했다, 또는 복구 충당 부채를 너무 적게 계상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복구 충당 부채가 적정한지 결산을 할 때마다 검토를 하도록 기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복구 충당 부채를 덜 잡았다 그럼 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산하면서 보니까 복구 충당 부채를 더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하고 이거를 유형 자산 이렇게 인식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복구 충당 부채라고 인식해 주는 돈은 현재 가치라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장래 지출액이기 때문에 그 장래 지출액 얼마 더 증가할 거다, 그 돈을 요 결산 시점으로 땡긴 돈을, 그래서 현재 가치가 추가로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했던 붕괴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결산할 때 보니까 충당 부채 너무 많이 잡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최초 했던 붕괴를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역시 그 장래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최초 했던 붕괴를 반대 붕괴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케이스 6을 보도록 할게요. 복구 충당 부채 변동이라고요. 복구 충당 부채 변동이라고요. 케이스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A병원,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다. X1년 기초 방사능을 이용한 검사 설비. 이게 내용연수 3년이고 잔존가치가 0이다. 정액법 상각한다. 이거를 10만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복구원가는 3만원으로 추정하며 X1년 기초 복구 충당 부채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 10%를 적용해서 22,539원이다. 그 방사능 설비인데 이것에 3년 후 복구원가가 3만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근데 그 3만원의 현재 가치니까 22,539원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럴 경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보면은 쭉 나가다가 요구사항에서 보면은 X2년 기초 현재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복구원가 예상 지출액이 당초 3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추정되는 경우 X2년 기초 및 동기 말의 회계 처리를 개시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 1년 초에 얘를 10만원에 취득했죠. 그래서 10만원에 취득했는데 이게 그 복구원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현재가치, 복구원가 3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현재가치 22,539원까지 합해가지고 이거를 설비로 인식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X 1년 초에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설비는 최초 이렇게 인식되지만은 내년 말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가치가 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 시점에는 이렇게 인식되고, 최초 시점에 이렇게 인식되고, 1년 말에는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는데 감가상각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각이 내용연수 3년이고 잔존가치 0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3분의 1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40846. 이렇게 있고요. 근데 X 2년 초에 복구원가 예상 지출이 당초 3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최초의 복구 충당 본체는 우리가 현재 가치로서 22539 이렇게 인식했었겠죠. 그래서 X 1년 말에 22539가 10% 증가했겠죠. 그래서 2539가 10% 증가해서 곱하기 1.1 한 금액에 와 있을 텐데요. 24793 이렇게 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와 있을 텐데요. 2년 초 현재, 이게 지금 1년 말 자료인데 1년 말이나 2년 초나 같은 말이거든요. 2년 초나 1년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복구원가 지출액이 3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증가가 예상된다는 거죠. 3년 말 복구원가 지출이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만원만큼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를 추가로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로 추가로 인식해 줘야 되겠어요. 근데 요 2만원을 이렇게 쓰면 되느냐? 2만원을 쓰면 안 되고 이게 시간같이 생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써줄 금액은 시간같이 생각해서 2만원 증가인데 이 2만원이 지금 2년 초니까 2년 말, 3년 말, 2년 후 금액이에요. 1.1의 제곱으로 나눈 이게 여기 들어갈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20 하나 둘 셋 나누기 1.21 이렇게 그래서 1652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6529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설비가 지금 2년 초에 설비가 이제 요 금액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비는 플러스 122,539 그래서 설비가 139068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누계액은 뭐 똑같은 숫자고 복구 충당 부채는 24793 더하기 16529 해서 4132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2년 말 회계처리, 2년 말에 감가상각 있고 그 다음에 복구 충당 부채의 시간가치 증가를 인식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2년 말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 무계획을 인식하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일단 요 두 개의 차액을
2년간 생각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내역연수 2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139 068 빼기 40846 이 금액을 나누기 2 하면은 49111 감가상각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복구충당부채 전가를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41322 요 2년 말에 41322인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2년 말에 4132인데 2년 초에 4132인데 2년 말이 되면 얘가 10% 늘어나겠죠. 그래서 41322 곱하기 1.1 이렇게 해서 얘가 45454 이렇게 될 거고 3년 말이 되면은 다시 10% 이렇게 늘어나겠죠. 요 금액에 곱하기 1.1 하면은 드디어는 얘가 5만원 이렇게 흐름을 가질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2년 초에서 2년 말까지 얘가 이제 10%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10% 늘어나는 부분 이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얘를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자 비용이라고. 금액은 요 금액의 10% 되겠어요. 그래서 4132만큼 부채가 늘어나고 같은 금액을 이자 비용 인식한다. 이런 얘기 처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235페이지에도 그게 그림으로 있죠.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233페이지 다시 가가지고요. 233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 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래쪽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있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래 복구 원가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경우 유형자산과 충당부채 증가를 인식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유형자산을 무조건 증가시켜서는 안 되고 증가시키고 나서 혹시 이게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손상에 대해서는 요 뒤에 다시 등장하니까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장래 복구원가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충당부채를 반대로 이렇게 회계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초과액을 즉시 당기손익 인식하라. 기준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증가하면은 유형자산, 부채 이렇게 인식하는데 감소가 예상되면은 반대로 반대 분해를 해줘라 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당기손익 인식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로 시점에 유형자산을 10억 인식해서 얘를 감가상각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감가상각을 쭉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 얘가 장부금액이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장부금액이 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복구충당부채는 제로 시점에 인식한 이후 시간같이 증가를 쭉 인식하죠. 그래서 쭉 증가를 인식해가지고 얘가 5억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2를 보면은 기술의 발전으로 복구원가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술 수준을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큰 금액의 복구원가를 예상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 기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야 복구충당부채 그만큼 필요 없겠다. 그래서 확 복구충당부채 확 없애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복구충당부채가 5억인 시점에 복구충당부채는 야 3억으로 변경시키면 충분하겠다. 기술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거
5억이나 지금 현재가치 개념에서 5억이나 필요 없겠다. 3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당부채를 2억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충당부채를 2억 감소시키고요. 2억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또 2억 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유형자산이 지금 1억밖에 장부금액이 남아있지 않아요. 감가상각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대차가 안 맞죠. 그래서 나머지 1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구충당부채라는 걸 공부했고요. 이제 23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36페이지에 보면은 정부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보조금.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자산에 대해서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경우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수익 관련 보조금 해가지고 자산 취득과 상관없이 그 기업의 어떤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 그 다음에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23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등장해요. 자산 관련 보조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산 취득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경우다. 자산 취득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경우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시 이 자산 관련 보조금에서 회계 처리 방법이, 기업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237페이지 위에 자산 차감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정부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한다, 그런 방법이 있고, 23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정부 보조금을 그 매용연수 동안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수익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방법 1, 자산 차감법이라는 회계처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럼 캐시가 들어오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을 인식하는데요. 자,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은 BS를 그려보면은, 가령 이제 기계장치 취득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기계장치가 있고, 여기 정부 보조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계정이죠. 그래서 이게 BS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차가 이퀄이죠. 왼쪽에 계정과목 금액 합계하고 오른쪽에 계정과목 금액 합계가 이퀄이죠. 여기 이퀄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서 사라지면서 왼쪽에 가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항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왼쪽으로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숫자가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자산 쪽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되겠어요. 그래서 자산 차감법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산에 대한 표현으로는 좀 적절할 수 있겠죠. 가령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10억이다. 정부 보조금 5억 받았다. 그럼 결국 회사의 이 자산 취득에 대한 순지출은 5억인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 10억, 거기에 차감하기를 정부 보조금 5억, 그래서 순액으로 5억, 이런 식의 표시가 되겠다는 거죠. 자산 차감법에서 회계 처리가 이 정부 보조금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 정부 보조금을 그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겠죠. 근데 가령 이제 기계장치, 이게 내용연수 10년이다, 10억짜리다,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빵이다. 그럼 매년 1억씩 감가상각을 하겠죠. 매년 1억씩 감가상각. 근데 정부 보조금을 5억 받았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비 1억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순지출이 5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10억이고 얘가 5억이다. 그래서 순지출이 5억이다. 제로 시점에 라고 라면은 제로 시점에 이라면은 얘를 10년간 매년 1억씩 감가상각하는 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1억, 감가상각 누계 1억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정부보조금 가운데 이게 10분의 1을 정부보조금을 털면서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 가운데 5천만 원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감가상각비는 매년 5천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5억 원이 계산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하는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 정부보조금 총액을 감가상각 대상금액 가령 이제 10억 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10억 원 분의 당기 감가상각비 1억 원 10분의 1 그래서 감가상각 그 비에 비례하게 정부보조금이 이렇게 감가상각비 상계되도록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자산 차감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연수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연수익법. 이연수익법은 좀 더 간단한 회계 처리예요. 가령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에서 정부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얘를 정부 보조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부채로 인식했다가 회사가 매년 그 10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할 텐데 이 5억을 10년에 걸쳐서 수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5천만 원을 이렇게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 수익 인식하는 정부 보조금은 앞에서 감가상각비 계산 상계한 그 정부 보조금하고 같은 논리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에 비례하게 정부 보조금도 그 수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S를 그리면은 가령 BS를 그리면은 여기 이제 기계장치 10억 이렇게 있고 정부 보조금이 부채로서 5억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결산할 때마다 얘를 수익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뭐 부족한 부분은 더 보도록 할게요. 239페이지에 자산 취득 보조금 239페이지에 케이스 7이 있어요. 자산 취득 보조금. 자, 어떤 기업은 X1년 기초에 주차 시설을 50만원에 구입하였다. 내역연수 4년이고 정액법 감가상각한다. 잔존 가치가 10만원이다. 한편 G기업은 동주차 시설에 대해서 장래 4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각 독립적인 경우에 답하시오. 첫 번째, 자산 차감법의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시오. 주차 시설을 구입했어요. 주차 시설을 50만원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주차 시설을 50만원, 현금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주차 시설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면은 정부 보조금 16만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16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이런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년 회계 처리를 보면은 감가상각을 하겠죠. 이게 잔존가치 10만원이고 정액법 내용연수 4년이다. 그럼 여기 1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4년간 매년 10만원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 차감법에서는 이게 이제 제로 시점에 자산이
제로 시점의 자산이 시설이 50만 원이고 그 차감하는 여기 정부 보조금이 16만 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제로 시점에 34만 원이죠. 34만 원. 제로 시점에 34만 원이죠. 34만 원. 그래서 34만 원 가운데 자녀가치 10만 원을 제외하면은 24만 원. 그래서 4년간 24만 원. 매년 6만 원씩 비용 처리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얘가 6만 원씩 비용 감가상각비 되도록 하려면은 이 가운데 4만 원을 이렇게 취소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정부 보조금과 상계하는 거죠. 4만 원 이렇게 상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16만 원을 4년간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16만 원을 4년 정액법 이렇게 하니까 얘를 4년간 정액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와 4년간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1년도에도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에 감가상각비 상계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2년도에도 똑같은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전액급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1년도하고 뭐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은 X3년 기초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어 정부 보조금을 전액 상환하게 됐다. 이 경우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정부 보조금 16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위반이 있어서 정부에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는 16만 원 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우리 장부에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은 제로 시점에 16만 원이었는데 얘를 1년도, 2년도에 걸쳐서 매년 4만 원씩 얘를 상계해서 지금 4만 원 두 번 없애주고 남은 게 정부 보조금 8만 원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장부를 다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장부를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 잔액 8만 원을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 잔액 8만 원을 장부에서 드러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해 왔죠. 회사가 과거에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해 왔어요. 이제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다 드러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한꺼번에 계상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이 4만원에서 총 2년에 걸쳐서 8만원인데 걔를 상환 시점에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겠죠. 정부가 제로 시점에 준 돈이 16만 원이지만 벌금 만원 합해서 17만 원을 갚아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현금 17만 원을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 뭔가 만 원을 또 반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만 원은 추가적인 손실로 반영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케이스 7에서 먼저 자산 차감법의 회계 처리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연수익법의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연수익법의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연수익법. 자, 설비를 50만 원에 샀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16만 원을 받았다. 자, 이연수익법은 제로 시점에 이렇게 BS를 그린다면은 설비가 왼쪽에 50만 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정부 보조금 16만원 이렇게 부채로 있는 게 이연수익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로 놨다가 얘를 매년 결산할 때 없애면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설비를 매년 감가상각비를 10만원, 감가상각유계 10만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이를 없애면서 보조금 수익이라고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금액은 앞에서 자산차감법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그 금액과 일치되는 금액이어야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16만원인데 감가상각이 4년간 정액법으로 되기 때문에 얘를 4년간 매년 4만원씩 없애주고 수익으로 대체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4만원 없애주고 수익을 4만원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감가상각비 10만원 계산되지만은 수익으로 좀 매년 4만원씩 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문제 조건에서 3년 초 조건 위반으로 정부 보조금 받은 걸 전부 다 물어내게 됐다. 그럴 경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묻고 있어요. 자, 현금 16만원 정부에 물어줘야 되고요.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보조금 남아있는 게 지금 정부 보조금 4만원, X1년, X2년, 2년에 걸쳐가지고 8만원 이렇게 없어졌고 남아있는 게 8만원 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을 이제 싹 드러내야 되고요. 네,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 8만원을 장부에서 싹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4만원 총 8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해 왔죠. 그래서 상환하는 시점에 8만원을 그 기에 상환하는 8만원을 손실로 반영하면 되겠다. 그 기에 상환하는 8만원을 손실로 반영하면 되겠다. 그리고 좀 전에 제기한 예와 같이 가령 정부가 벌금 만원을 추가한 17만원을 물어내라 라고 한다면은 현금 17만원이 나가면서 여기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만원 더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0페이지 보도록 하죠. 24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수익 관련 보조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럴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그런 이슈였고, 240페이지 수익 관련 보조금은 정부가 그냥 그 자산 취득과 상관없이 이거 손실이 또는 비용에 보전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때에 당기 손익에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8을 보면은요, 거기 240페이지 케이스 8이 있는데, 문경시는 교통 취약 지역인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에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 그러나 시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X1년 3월 5일에 문경 시내 버스 회사네요. 버스 회사는 전년도 유류 보조금으로 5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50만원을 수취하였다라고 하면은 이때 보조금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보면은 유형자산 제거라고 있어요. 유형자산 제거. 유형자산 제거라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241페이지
양갈로 A 제거 시기에서 다음과 같이 처분 등의 경우에 제거한다. 1. 처분하는 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때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이나 사용 등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런 경우도 유형자산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되겠죠. 예,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B에 보면 대체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라고 있어요. 대체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형자산의 부분을 대체한다 이러면은 새로 들어가는 원가를 뭐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있던 부분은 그 흔적도 없이 그 취득원가와 그 각 상황 누계액을 드러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체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라는 게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 페이지 케이스 9가 있어요. 242페이지 케이스 9를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지붕 대체 해가지고, 자, 제1공업주는 X1년 1월 1일에 공장의 지붕을 44,000원 지불하고 새 지붕으로 대체하였다. 첫 번째 땡에 보면은 공장, 지붕을 포함해서 공장은 오래전에 건설되었고 효율이 떨어져서 새 지붕으로 대체한 것이다. 대체 전 지붕은 건물 계정으로만 관리되어 취득원가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붕을 드러내고 이렇게 새 걸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전에 이 지붕과 건물은 통째로 얘를 이제 건물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건물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두 번째 땡에 보면은 공장은 내용연수 40년이고 X1년 현재 취득한 지 30년이 지난 상태이다. 정액법 상각 잔존가 지형을 적용 중이다. 지붕 대체에 관해 분기하시오. 단 지붕은 이제부터 지붕 계정을 별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지붕을 새로 이렇게 드러내고 새로 넣는데 44,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지붕이라고 44,000원 이렇게 인식해 줘야 되겠죠. 회사가 지붕 계정을 새로 사용한다. 지붕이라고 인식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드러낸 지붕, 장부에서도 드러내야 되겠죠. 드러낸 지붕을 장부에서도 드러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건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계정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지붕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드러내는 지붕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령 이 케이스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지붕이 44,000원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지붕도 44,000원이다. 이런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내용연수 총 40년인데 30년이 경과한 거다. 4분의 3이 경과한 거다. 그렇게 보면은 건물 44,000원 드러내면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40년 분 가운데 30년이 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그런 논리라면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33,000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둘 다 추정한 거죠. 드러낸 부분이 얼마일까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는 구건물 새로 넣는 거하고 같은 금액으로 받고 이렇게 내용연수 30년 경과했다. 총 40년 가운데 거기에 의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추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차액 11,000원이 생기는데 이건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으로 반영하면 되겠죠. 처분 손실 등으로 반영하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242페이지 양갈로 C 보도록 할게요. 거기 처분 손익 인식이라고 있어요. 처분 손익 인식. 그래서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 또는 손실은 매각 금액과 장부 금액 차이가 되겠다. 거고. 혹시 유형자산 처분 대가를 이연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장내에 이연해서 받는 그 돈과 장부금액 차이로서 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연해서 받는다. 그럼 그 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죠. 처분 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 가격 상당액의 차이.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는 게 이제 현재 가치 계산한 그 돈 말하는 거죠. 차이는 유효이자를 반영하여 장래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처분 시에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하다. 여기 24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 1은 보면은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스텝 2는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감가상각을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회계원리에서는 기말에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말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이거를 그 243페이지 케이스 10으로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10을 보면요. 유형자산 처분해가지고 P유통은 X1년 6월 30일에 기계장치를 5만원에 매각했다. 매각한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0만원, 단기 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6만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X1년도인데 이게 X1년도인데 X1년 초에 이게 이제 취득원가 1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만원 이렇게 기계장치예요.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장부금액 4만원이죠. 그래서 4만원짜리 기계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6월 30일에 얘를 5만원에 매각했다고 이야기해요. 5만원에 매각했다. 그래서 중도처분이죠. 중도처분. 기업에 있어서 대부분 유형자산 취득이나 처분은 다 중도의 회계기간 기중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6월 30일에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X1년 요 6개월분에 대해서 먼저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처분하는 시점까지 먼저 감가상각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정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될 금액은 취득원가 10만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정률법 또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중체감법 이 두 가지 방법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 이 두 가지 방법은 장부금액 요 4만원을 상각률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률이 5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0%다 이렇게 하면은 연 감가상각비가 되죠. 지금 6개월 감가상각을 계산하니까 곱하기 12분의 6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간단하게 만원이네요. 그래서 만원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회계처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원 더 첨가해가지고 기계장치 10만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7만원 그래서 장부금액이 3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3만원짜리를 5만원에 처분했으니까 2만원이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은 기계장치 10만원 이렇게 드러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7만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고요. 이렇게 하면 대차 차익이 2만원 생기게 돼요. 기계장치 순액으로 3만원 없어지고 들어오는 현금은 5만원이고 차익 2만원이죠. 그래서 처분 이익을 2만원 반영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서 보면은요, 요 경우에서 보면은 1단계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2단계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여기서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10,000원 계산됐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이 20,000원 계산됐죠. 그러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10,000원이죠. 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10,000원이에요. 자, 요거를 잠깐 봤고요. 요구사항 두 번째 보면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시오. 동그라미 2에 보면은 X1년 6월 30일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누락하고 처분 손익을 계상했다. 그런 경우. 자, 여기서는 보여준 게 1단계 감가상각하고 2단계 처분 손익 인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어떤 회사가 이런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일일이 감가상각을 안 했다는 거죠. 감가상각을 안 하고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을 계상했다. 이럴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초에 이렇게 6만원 있었죠. 그래서 6만원 기초금액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없어지는 금액은 원가 기준으로 10만원 이렇게 없어지고요. 10만원 없어지고 들어오는 현금은 5만원 똑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장부금액 4만원 없어지고 현금 5만원 들어온다. 그래서 처분이익이 10,0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처분이익이 10,000원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1단계, 2단계 감가상각하고 처분손익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처분손익이 10,000원이고 혹시 감가상각을 빠뜨리더라도 처분이익은 10,000원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거나 2단계를 하거나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인 회계처리가 항상 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먼저 하고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된다.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른 회계처리다. 이런 말씀도 더불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